여기 한국은 더럽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어린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것은 물론 상류층 학생들은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나라라며 경악해하고 있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의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고 크게 경악해하고 마는데요. 그 미국인은 한국의 무엇과 어떤 것을 봤기에 이토록 경악하고 만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로우지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교사들 중 몇 명을 한국으로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드라마광이거든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10대 이야기를 담은 한국 드라마였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던 터라 드라마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어요. 그 드라마에는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 한 명을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드라마에는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했지만 드라마의 후기에 달린 다른 아시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드라마는 사실임이 분명했어요. 한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다는 아시아인들의 증언이 넘쳤거든요. 제가 태어난 미국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존재했지만 한국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대놓고 가난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갈 쯤 한국으로 갈 교사를 선택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선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혼자였습니다. 저 외에 미혼인 교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중에는 약혼자가 있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배우자도 있고 약혼자도 있는 사람을 해외로 1년 동안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다 보니 한국으로 갈 교사는 싱글로 추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되었죠. 한국행이 결정된 후 저는 친하게 지낸 중국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길길이 날뛰며 어떻게 저를 그런 나라에 보낼 수 있느냐 화를 냈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더 당황해서 진정시킬 정도였죠. 그 중국인 친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럽고 그들이 사는 곳은 지저분해 그리고 그곳을 중국인 척 둔갑시켜 인터넷에 올린다니까 그뿐만이 아냐.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야.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 한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TV나 인터넷에 한국이 잘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친구에게 들은 한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잘 사는 애들의 교육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고 저는 1년만 채우자고 생각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학교의 인솔자를 만나고 학교에서 마련해준 집으로 가는 내내 본 한국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곳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인솔자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녔지만 모든 게 다 가증스러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고 해도 서울에도 볼 것이 정말 많다라며 서울에서 즐길 걸 다 즐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는 변명만 나열했죠. 제가 한국의 참상을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실로 대단했어요. 분명 공립학교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판이 갑자기 영상 스크린으로 변하질 않나 학생들은 개인용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를 않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태블릿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처럼 학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이게 가능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파격적인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세금으로 태블릿을 제공한다면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면서 말이죠.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모든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난방시설이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이 어딜 가든 있었어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미국의 여름에 수업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푹 젖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부터 가습기까지 저희 학교가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공립학교의 수준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등등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만을 미국에 알리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거든요. 저는 없는 말은 못 지어내는 성격이라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본 모습은 실로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미국에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저를 인솔하는 도우미 선생님도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서울이 아닌 지역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요. 저는 도우미 선생님에게 그 정도로 떳떳하면서 왜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는 내 의견을 무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 선생님은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 서울에서 볼 게 많아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지역에 가는 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 방학이나 긴 휴일을 이용하려 했다면서요. 정말 억울해하는 도우미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은 당장 이번 주에 시골에 있는 학교를 탐방하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며칠 뒤 기차를 타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나오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인 친구에게 들었던 끔찍한 참상을 보지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들보다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저분하기는커녕 고즈넉한 느낌까지 났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시골 동네는 버스 정류장도 가로등도 인도도 낡아 있었지만 학교만큼은 아니었어요. 노란색 학교 버스와 학교 주변의 인도는 모두 새 것이었고 학교는 서울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곳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어 보일 정도로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한국을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자. 도우미 선생님은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니 다행이라며 넓은 마음으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었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에게 화가 나서 도우미 선생이고 뭐고 못하겠다며
저를 무시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나니 한국 학교만의 놀라운 특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환경, 가르치는 내용, 교사들의 수준 등등 칭찬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말하자면 그건 바로 밥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놀라울 게 뭐가 있냐는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여유로운 반응도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전 세계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 거니까요. 제가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급식입니다.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급식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한국의 급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영양사란 정말 부잣집이나 명문 사립학교에만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영양사가 수천 개나 되는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능력만큼 영양사들의 능력도 대단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한 최고의 식단을 정해주었는데 그 식단이 한 달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식단 돌려막기 같은 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의 퀄리티였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음식이 환상적이었어요. 알아보니 음식을 해주시는 조리사분들의 경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한국을 두고 왜 그 중국인 친구는 한국이 형편없는 후진국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순간적으로 궁금해지더군요. 과연 그 중국인 친구가 한국을 실제로 와본 적은 있던 걸까라는 생각 말이죠. 한국의 실상이 이게 전부였으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제 옆에 있던 선생님이 영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아이가 있다는 연락이었죠. 그걸 왜 이야기하냐? 했더니 그야. 이걸 말해야 장염 걸린 아이에게 맞는 점심을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미국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픈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급식 시간 몇 시간 전에 전달받는 내용을 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아픈 아이가 있으면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밥을 못 먹을 정도라면 귀가를 시킵니다. 만약 부모가 당장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는 밥도 못 먹고 양호실에 누워 있어야만 해요. 한 번은 그렇게 있던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아픈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픈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의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따로 음식을 받는 곳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조건 도시락을 싸와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 것까지 챙겨줄 여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대체 아이들이 급식비로 얼마를 내길래 이 정도의 급식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급식을 먹는데 돈을 왜 내죠? 맞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교사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았지만 밖에서 나가 먹는 것보다 저렴했으니 교사들도 안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식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 걸 한국인들이 반대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았어요. 미국에서는 유상급식이 당연한 것이다. 보니 무상급식을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애들 먹이는데 돈 아까워하는 한국인은 없을 거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개인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시설, 고퀄리티의 수업 내용, 특히 급식 사진은 매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을 본 미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며 이 상황을 당장 설명하라며 저를 다그칠 정도였죠.
저는 이런 스페셜한 급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 제가 올리는 사진들은 매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는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게 한국을 나쁘게 설명한 중국인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를 한국에 추잡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저열한 배신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의 급식 사진에 한국인들은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나 무상급식을 베풀어라 라는 댓글을 달거나 한국은 먹을 게 없어서 구더기로 음식을 만든다는데 이것도 그런 음식 중 하나가 아니냐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인 친구의 말에 선동되기도 했어요. 저는 저처럼 한국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점점 제 영상을 신뢰하게 되었고, 영상을 본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증언이 쏟아지며 중국인 친구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욕을 먹기까지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이자 중국인 친구를 알고 있는 한 교사를 통해 중국인 친구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중국인 교사는 미국에서 중국어 과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이 제 사진과 영상에 달린 중국 친구의 댓글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중국 친구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전부 상류층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잘못된 정보를 세뇌시키듯 한 중국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있는 집안들이었다. 보니 중국 친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친구의 거짓 정보에 휘둘렸던 한 사람으로서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학교는 유상급식으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유상급식이라 해봤자 형편없는 퀄리티이지만요. 유상급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안 좋아지면서 도시락마저도 못 싸오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결국 하교를 할 때까지 굶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연락이 들려왔어요. 게다가 부모가 실직하면서 거리로 내몰린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뉴욕의 노숙자 수가 급증한 건 알고 있었지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될 지경이라니 진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잘 사는 아이든 못 사는 아이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어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원어민 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미국의 상황을 말하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온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급식은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만 있었더라면 미국의 급식 시스템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보장하는 건 학교와 나라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일을 하려면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텐데 이건 세계가 거꾸로 뒤집혀도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만 이런 제도가 가능한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초등학교 앞에는 오래된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국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학용품을 사는 거나 준비물을 사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문방구를 지나가던 중 처음 보는 나의 지긋한 할아버지가
문방구 안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아닌 사람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전부 불러다가 학용품 같은 걸 나눠주는데 할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아이들에게까지 억지로 학용품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사장님은 어디 가고 당신이 여기서 이걸 나눠주고 있냐 물었어요. 물론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당시에 제 한국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무슨 말을 했지만 전 알아듣지 못했고 저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뭘 주려고 하기에 그걸 막아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난국 공통이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학교에 있던 도우미 선생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뒤 제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문방구 사장님의 아버지였고 이 학교가 세워질 때 문방구를 개업했던 전 사장님이었어요.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준 것이었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쓴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학용품을 나눠준 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물음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의 가장 가난했던 시기를 버텼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굶지 않고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었다. 보니 꿈 같은 건 꿀 겨를도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밥 굶고 살지 않을 정도가 되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3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들만큼은 원 없이 공부시키기 위해 뼈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셨고 그 결과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열 수 있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학용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애들 몰래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 불러다 라면도 끓여다 주셨더군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또 애들이 굶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 하셨어요. 내 애뿐만 아니라 남의 애일지라도 말이죠. 도우미 선생님도 이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세대도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서요. 자신의 친구가 놀러 오면 꼭 밥을 먹여서 보냈고 집에 돌아갈 때는 과일까지 싸서 보내셨다 합니다. 저는 그 영향이 학교의 급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어요. 자녀 세대들만큼은 자기들처럼 굶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 국민들이 학생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동의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교육 덕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작고 인구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뿐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은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감히 투자한 한국의 아버지 세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이고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 불리지만 실상은 밥도 먹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생각도 하지 않죠.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의 채소 비율을 높이라는 말에 토마토 케첩을 올려놓은 나라이니 말 다했죠.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간을 더 연장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될 줄 알았던 서울살이가 2년 가까이 되도록 한국에서 머물렀었고, 지금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늘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문화와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게 지금 저에게 초석이 되어 미국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과연 제가 한국을 몰랐다면,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때 중국인 친구의 말에 속아 한국을 크게 오해했던 지난날이 매우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삶의 지혜들을 품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줬던 도우미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의사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겠네. 한국의 한 호텔에서 동양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암암리에 자기들이 버는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벌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장유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바로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자부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큰 키는 아니지만 170 정도로 평균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대 시절은 끊임없는 공부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성장과 역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확신했고, 저도 위대한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변 언론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부상하는 중국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중국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에 절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데 중국은 달랐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아주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중국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사주고 한국을 살게 해주는데 매일같이 미국 편만 드니까요. 심지어 한국으로 간 중국인 가수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중국인들이 가득했고요. 저희는 부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중국의 성취는 경제나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저희 성취였거든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우리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예술가들이 왜 미국과 끊임없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각 의대를 졸업한 저는 큰 기대를 안고 직업 세계에 발을 내딛습니다. 중국에서 의사로서의 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10억이 넘는 인구의 건강을 지키는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2년 차에 120만 원이라는 거액의 연봉은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꼈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길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저는 의사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의사로 대형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의사만 되면 제 미래가 창창할 거라고 믿었는데요. 처음 취업을 했을 때는 제 월급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제가 돈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중국 일반 시민들의 월급은 90만 원도 안 되니까요. 중국의 가난한 집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응급의학과 전공이었는데요. 어느 날 교수님을 따라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학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의사들이 너무 부유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루이비통이나 프라다 같이 제가 산 적이 없는 명품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욕을 했죠. 저건 다 짝퉁일 거야. 의사 월급으로
저런 걸 어떻게 사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으로 치장한 채 학회에 참석한 한국 의사들의 모습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자존심만 세서 짝퉁을 들고 온 모습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온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시된 부유함은 의사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저의 이해와 모순되었습니다. 저는 의료계가 존경받는 직업이고 보수가 적당하긴 하지만 그런 사치를 부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한국의 의대를 갔다는 의사를 만났어요. 저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인구가 적은데 미래가 없는 나라의 의대를 굳이 왜 가나 싶었던 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의사들이 할 일도 더 많잖아요. 한국 의사들의 연봉이 제 연봉이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억합니다. 중국인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제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충격과 성찰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에서 의학에 헌신하는 것이 고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계의 보람에 대한 저의 모든 이해에 도전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의학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 의사와의 일상적인 대화 중에 얻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문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가 무심코 자신의 연봉을 언급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비슷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에서 받는 연봉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이 정보는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소득 격차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각국의 의료 전문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저는 항상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 폭로를 통해 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중국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중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제 커리어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같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더 나은 기회와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벅찬 생각이었지만 양국의 급여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돈에 미쳤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학회에 참석한 논문의 질이나 연구 환경이 훨씬 더 나아 보였거든요. 중국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제 생활은 일상의 반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감이 커져 있었거든요. 우리 병원에는 특정 진단 도구, 특히 CT 스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무언의 관행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인지도 묻지도 않고 일단 CT를 찍었어요. CT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돈이 되는 기계였거든요. 처음에는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았던 관행이었죠. 이곳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의사로서 저희 주된 목표는 항상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경우에도 CT 촬영을 지시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 어느 날은 젊은 환자가 감기로 보이는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토콜에 따라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정상으로 판명된 스캔을 검토하는 순간 의심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자에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렇게 비싼 기계를 이용하면서도 제 월급은 왜 150만 원?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건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불안감은 의료인으로서 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윤리 즉 철저한 치료와 불필요한 시술을 피하는 것 사이 균형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함을 추구하다 보니 환자 중심,
치료보다 시술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병원장은 공산당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중국 사람들을 위한 치료도 아니고 병원장의 뱃속을 채워주기 위한 치료가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환자 치료 결과 개선을 가장한 병원장의 잦은 회의는 병원 수익 증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중 한 회의에서 저는 불안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치 전문 용어로 가득 찬 그의 말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미덕을 찬양했지만 그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과 노골적인 자본주의적 성향이 병치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중국의 번화한 도시에 있는 작은 병원의 의사로서 저의 의학 여정은 젊고 이상주의적인 의대생 시절에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치유와 도움에 대한 저희 고귀한 열망은 예상치 못한 냉혹한 현실을 서서히 가려졌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많은 동료 의사들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복도에서 목격한 귓속말과 미묘한 교환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윤리에 충실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의 베일은 얇아졌고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의심이 차갑고 냉혹한 진실로 바뀐 것은 휴게실에서 우연히 나눈 대화 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특정 약품 처방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며 이를 업무의 정상적인 부분이자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벽돌 한 덩어리처럼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선서한 의료 전문가들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그토록 노골적으로 선서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치료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내부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행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관행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기회에서 종종 간과되었고 이러한 비윤리적인 관행에 가담한 동료들에 비해 재정적인 성장도 늦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원칙을 타협하는 것은 결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환자들의 희망에 찬 눈빛과 신뢰에 찬 표정을 보면서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원 환경에서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또 중국은 제대로 된 사랑도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사회주의라는 명목 하에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에서 돈은 사랑과 연민과 같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조차도 모두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자란 원칙이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삼키기 힘든 쓴약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것 때문에 저에게 다가오는 듯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을 진정한 관계로 착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항상 금전적 이득을 향한 미묘하지만 끈질긴 유혹이라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유부남인데도 사랑한다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미혼의 여성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여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내 직업이나 돈이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느꼈어요. 중국의 호황기에 결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 즉 진정한 인간관계와 상호 존중은 이런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대인관계가 금전적 이득과 그렇게 깊이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실망했습니다. 집단적 복지와 평등에 중점을 둔 사회주의 본질이 물질주의 물결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풍부한 문화와 기술 발전으로 동경하던 한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강렬해지는 불타는 열망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료 전문 지식과 새로운 문화, 특히 한국처럼 풍부하고 미묘한 차이를 가진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 경영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외국에서 수련받은 의사로서 한국에서 의술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중국의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인 의사 친구에게 물어봤는데요. 의사 친구는 한국에서도 의사 면허를 따려면 자격 요건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국의 의사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줘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냉혹한 현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된 의사는 한국에서 임상실험을 돕는 연구원 정도의 자리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고민했어요. 중국에서 의사로 사는 것과 한국에서 의료연구원으로 사는 것 중 뭐가 더 나을 수 있을지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택하고 말았어요. 저는 수년 동안 중국에서 의사로 계속 일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의학 연구 분야로 진출할지라는 중요한 진로 결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 딜레마는 단순히 직업적 선택의 기로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개인적 선택의 기로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익숙한 관습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에 둘러싸여 안정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의료행위가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첨단 의료 연구시설과 혁신과 기술이 풍부한 문화를 가진 한국은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국은 획기적인 의학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국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문화에 뛰어들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빠르게 발전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매력이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의료 혁신의 최전선에 서고 싶다는 마음속 깊은 열망에 이끌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게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이었어요. 삶의 질도 훨씬 높았고요. 한국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중국보다 뛰어났으니까요. 심지어 대형 병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의사로 받았던 월급보다 한국 병원 재직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같은 사람들이요. 중국에서 저는 의사로서 명성과 재정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처럼 의사가 아닌 직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의사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진짜 인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본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어떤 노동자쯤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요? 중국에서 의사로서 제 역할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거나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비인격적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의료 시스템은 환자와 의료 전문가를 모두 각자의 필요와 열망을 가진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리치료사부터 방사선사까지 한국의 동료들은 높은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수가 전문성이나 업무 강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병인을 잘 보살피는 것이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급여를 넘어 업무 문화 전문성 개발 기회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는
요양사조차 중국 의사들보다 돈을 잘 벌었어요. 이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정 역할에 관계없이 한국의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진의 다양한 능력과 기여를 보다 공평하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학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정신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 분야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개인에 대한 존중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는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가 대우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 갈 의사가 전혀 없어요.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 가서 기계처럼 일하느니 한국에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요. 저희 아이들은 빠르게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저처럼 중국의 사상에 물들 일은 적을 테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게 없는 거죠? 일본에는 있었는데 말이죠. 한국에 온 미국인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더 선진국도 아닌데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에는 없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소속 여자 육상 선수 활동하고 있는 써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지역은 이동했지만 한 번도 미국을 벗어나서 긴 기간 지내본 경험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운동에만 매진하다 보니 여행을 가고 다른 경험을 해볼 기회는 없었죠. 어린 시절에는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만 지낸 것 같습니다. 자나 깨나 운동 훈련 연습 건강이 오로지 저와 우리 가족들의 관심사였죠. 왜 육상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육상하면 미국 딱 떠오를 정도로 육상의 강국인 나라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경기를 보면서 이유 없이 그냥 좋아졌죠. 그러다 재능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선 그때부턴 쭉 운동만 한 것 같아요. 미국 출신 육상 영웅들이 꽤 많지만 육상 말고도 떠오르는 스포츠가 많죠.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역사적인 외관을 유지한 도시의 멋도 산업기술과 철도 기술의 선진, 국가라는 점 모두 저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죠. 뭐 제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한 거지만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던 어느 날 코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팀 스폰서가 한국에 훈련을 보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데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첫 아시아행은 꼭 베이징이나 도쿄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한국이야 뭐 요새 워낙 K-팝 스타들이나 콘텐츠가 유명해서 우리 사이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고 그 나라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이기는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코치님의 설득에 그래도 다 같이 가는 게 의미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는 모두가 가기로 결정을 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싼 짐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멀리 가는 저를 향한 걱정과 잔소리를 하셨죠. 이것도 챙겨라 저것도 챙겨라 등 계속해서 캐리어에 이것저것들을 넣으셨어요. 아, 엄마 무거워요. 필요하면 가서 사든지 할게요. 이야기하자 엄마는 우리나라 거보다 좋겠니? 거기 가면 없는 게 많을 거 아니야. 없는 거 구하려다가 훈련 기간 다 흘려보낼래. 더 챙겨가 다 엄마는 꾸역꾸역 캐리어가 가득 차게 물건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엄마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미혼 시절 외교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는 한국에 갔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봤던 한국은 너무 열악했어서 엄마는 저를 걱정하고 또 걱정하셨죠. 계속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도 봤지만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해 걱정된다며 저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엄마는 비상금을 돌돌 말아 엄마가 어릴 때 만들어준 제가 가장 아끼는
빨간 파우치에 담아주셨습니다. 항상 누구든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빨간 파우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건데요. 빨간색은 열정을 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준 거라고 했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거라 저에겐 행운의 징크스 같은 물건이기도 했어요. 그게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죠. 터질 듯한 짐 덕분에 저는 낑낑거리며 캐리어를 옮겨야 했습니다. 무료 수화물 무게에 거의 차서 정말 조마조마했죠. 어쩐지 가방이 너무 무겁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그래도 처음 이렇게 멀리 떠나는 비행길이라는 것에 살짝 설레는 마음도 들더군요. 얼마나 갔을까요? 이제 다 왔겠거니 싶었는데도 아직 가야 할 만큼 먼 곳이기는 하더라고요. 코치님께서 스폰서 회사 관계자분께서 우리 안내를 해주시러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내려 또 저의 무거운 캐리어를 보니 어서 숙소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더군요. 무게 때문에 쿵쿵거리고 있는데 공항 직원분이 카트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손을 저었죠. 왜냐면 카트를 사용하는 건 돈을 내라는 호객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직원분은 의아하다는 듯 저를 보시더군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너나 할 것 없이 카트를 사용하더라고요. 카트를 사용하는 게 무료라니 화장실도 돈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곳이 많은 유럽 생각에 저절로 비교가 됐습니다. 입국 자동문이 열리자 코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스폰서. 회사의 직원분이 우리 팀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활짝 웃으며 흔들고 계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이 누군가 활짝 웃어주고 있으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 여자 직원분의 이름은 미연이라고 소개하셨죠. 그분의 안내를 따라 주차장으로 우린 모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지하로 내려가니 3분도 걸리지 않은 시간 만에 연결된 주차장에 서 있는 우리 팀을 위한 버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트 덕분에 다행이지 버스로 이동하면서 벌써 지쳐버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스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 한국의 도로 위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들었던 것과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왜 이리 뻥 뚫려 보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엄마에게 잘 도착했다고 인증 사진을 찍어 메시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참 사진을 들여다봐도 무언가 낯선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요. 그건 바로 전봇대길이 이어져 있는 전선줄 때문이었어요. 전선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은 분명히 통신기술의 강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저는 미연 씨에게 물어봤죠. 한국의 전선줄들은 모두 지하로 전선을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를 진행해서 한국을 돌아다녀 보면 이젠 전선줄이 아니라 푸르른 가로수들로 정렬된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왜 그런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 그녀는 그렇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좋지만 안전상으로 발생하던 많은 문제에 도움을 주고 공동적으로 관리되는 지하 공동구화가 되어 있어 관리하기에 편리하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 기후에 따른 단선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엉킨 전기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꽤 많아요.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각종 전선들이 하늘을 뒤덮은 것조차 오래된 멋과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자면 그게 어떤 문선인지 제대로 인지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려 하진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헌데 한국은 문제가 발생하고 불편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실현시키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니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일 거라는 제 생각을 뒤집더군요.
차가 막혀 덕분에 한국 거리를 더 구경할 수 있었어요. 정말 없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 지나치는 거리마다 있더라고요. 엄마의 우려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눈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른 빨리 내려서 저곳들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스폰서 기업 관계자분들과 저녁 일정이 있었죠. 서울은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차도 위에 차들도 정말 북적거리는 도시더군요. 특히나 지하철이 한강 다리 위로 지나가면서 동시에 차들로 같은 공간을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리 옆에 인도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대중교통인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라고 해서 중앙으로 달리는데 아무리 막히는 도로 위에서도 일반 개인 차량들처럼 도로 안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더 편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조금 쉬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자리에서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며 갤럭시 워치를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이건 제 또래의 친구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위시리스트에 항상 들어가곤 하는 물건이거든요. 저희는 바로 손목에 차볼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의 기억을 좋은 마음으로만 가득 채운 채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던 우리는 그에 맞는 식사를 미리 찾아봤어야 하는데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는 미연 씨에게 밤에도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을지 여쭤봤어요. 그때는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라 사실상 포기하다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미연 씨가 지금 바로 음식으로 배달 받으시겠어요? 아니 마침에 숙소 앞으로 배달되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니다 싶어 피곤하게 하는 거라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배달 음식보다는 신선식품이 더 좋을 테니 아침에 배달되는 거로 할게요. 지금 시키면 내일 7시경이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세상에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는 배송이라니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연 씨는 10분만 해도 배달받을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말씀하셨죠. 다음 날 문 앞에 나가자 정말 새벽부터 저희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한아름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팀 모두는 솔직히 적잖게 많이 놀랐습니다. 미연 씨 덕분에 든든하게 먹고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바로 숙소 앞에 위치한 서울의 한강이라는 곳을 살살 달리면서 몸을 풀며 단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팀 모두는 어제 선물 받았던 워치를 차고 처음으로 훈련을 진행했어요. 웨어러블 제품은 싸구려는 써본 적은 있어도 갤럭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워치의 성능은 놀랍더군요. 전화와 연결해보니 전화기 없이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었고 메시지는 당연했습니다. 운동하면서 휴대폰을 잘 보지 못하는 운동선수의 특성상 정말 편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박수 체크는 물론 하루 걷는 양스피드 보폭 아침 저녁의 혈압 체크. 가장 놀라운 기능은 충격을 감지해서 무슨 일이 생겼다 싶으면 스스로 판단해 제 위치를 구조대에 전달한다고 해요. 해외 토픽 기사에서도 수도 없이 봤었거든요. 갤럭시 워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을요. 자주 고된 훈련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때때로 사고가 따르기도 하는데 정말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워치 하나만으로 교통부터 편의점 등 다양한 곳들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결제를 하더군요. 그들에게 이런 편리한 생활은 일상처럼 보였어요. 한국을 한번 꼭 다시 와야겠다. 결심을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말해줬던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던 한국의 모습과 내가 직접 마주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강은 직접 가보지 않으셨다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양방향의 집들이 보이고 멋진 다리들이 일정 거리마다 규칙적으로 서 있는 장관은 그동안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건축 기술도 우리나라가 월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지인들은 굉장히 작은 우물 안개구리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달리다 보니 배가 좀 고프더군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스타벅스, 편의점, 음식점, 뷔페까지 서울 한복판을 보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의 다양함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두가 망설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가 주의하라고 했던 현금을 넣어둔 제 파우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꺼냈을 때 기억을 복기해보니 아까 운동 시작 전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사 먹었던 게 생각이 났죠. 저는 전속력으로 뛰어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헛걱거리는 숨이 차올랐지만 보다 지갑이 없어졌을까? 초조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제가 앉았던 자리를 찾았어요. 카페 내부는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마침내 제가 앉았던 자리에 도착한 순간 아뿔싸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미 앉아있는 듯 했죠. 저는 그럼 그렇지 조심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생각한 채 포기하고 카페를 나서려는데 직원분이 저에게 무슨 일이냐 번역기를 통해 물으셨어요. 사정을 말했더니 세상에나 제 지갑이 테이블 위에 떡하니 있었고 그걸 본 어느 손님이 직원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였어요. 찾은 기쁨에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안에 있는 내용물도 그대로일까?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에 열어봤습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가는 날 저희는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짐을 공항으로 도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탑승 소속도 미리 할 수 있었죠. 편리한 서비스 덕분에 우리 모두의 두 손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한번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미국의 지하철은 많이 낡고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나긴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만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한국에서 이용하니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대단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부러워지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공항 셀프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저희는 커피 한 잔 하는 것 외로는 이젠 더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항을 한 번 더 살피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며 휴식할 수 있었죠. 여전히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붐볐습니다. 그러고 그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역시나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에 있던 경험은 아마 생생함 살아있음을 느끼는 도시 정도로 기억될 것 같아요. 모두가 지금에 멈춰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미국에 온 이후로도 여전히 그때 봤던 그날 한강 냄새마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